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상황이니만큼 이번 그 중동 사태가 G7 정상회의의 돌발 의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제 외교에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인데요. 한미 통상 합의에 대한 물꼬를 트게 될지 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장 뜨거운 중동 사태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핵시설을 타겟으로 공습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건지, 지금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건지. 네. 예, 뭐 혹자는 또 터질 게 터졌다라는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꽤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번번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네. 그리고 해외 이제 해외 나라로부터 많은 견제와 또 그리고 핵 사찰 등 네. 뭐 그런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란의 핵 무기 개발 완성이 이제는 뭐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공습이 불가피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핵 시설 그리고 군사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민간인 피해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란의 핵 저장 시설이나 또는 군사 시설 이외에도 그 원유 관련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산업 시설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현재 이제 석유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나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좀 이제 중국이나 해외에 좀 이렇게 석유를 좀 밀반출을 또 시도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네. 결국은 뭐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외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란의 석유를 이제 수입을 해와서 이른바 택가리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었고 네. 결국은 그로 인해 얻었던 이제 그 오일 머니들이 이란의 핵 개발하는데 자금줄로 사용됐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근본 이러한 또 공습이 핵 시설이나 군사 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련 시설이나 기관 네. 그리고 관련 인원들에 대한 네.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 네. 더욱이나 좀 놀라웠던 것은 이란의 국방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군 지휘관 80% 정도가 지금 제거됐다라고 하는 지금 외신 보도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좀 안타깝지만 뭐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 측의 어떤 민간인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스라엘의 삼중 방공망 체계가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방공 방어망은 네. 이제 뭐 미국의 사드 체계라든가 네. 러시아제 S-400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 아이언돔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이언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제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또 추가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로서 이스라엘의 이런 아이언돔의 네. 삼중 방어 체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뚫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뚫렸다라는 것이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가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왜 뚫렸냐? 결국은 이제 물량 앞에 장사 없더라. 이제 동시다발적인 투발 미사일들이 날아왔을 때는 네. 이제 물리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막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예, 이건 불가능에 가깝더라. 그리고 네. 두 번째, 이번에 좀 눈여겨 볼 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이 한 번도 꺼내들지 않았던 새로운 네. 신무기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즈카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유도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이걸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해본 거예요. 예, 신형 미사일 등의 4종 미사일을 새롭게 이번에 처음 보이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잘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네. 미사일에 탄두를 실으면 로켓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로켓에 탄두를 제거하면 미사일이, 그러니까 네.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고요. 근데 이 미사일은 크게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구분이 되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하즈카셈이나 이러한 미사일을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데 네. 이른바 초음속, 초음속. 예, 초음속 미사일인데 네. 이 미사일이 결국은 마하, 그러니까 네. 소리의 이제 음속. 단위인 음속의 이제 소리의 단위인 이제 마하를 쓰는데 네. 측정 단위를 이 보통 일반적인 군용 항공기가 마하 1에서 1.5 정도 속도를 내고 예. 이러한 군용 그 전투기와 군용 항공기들을 이제 타깃으로 이제 격추하는 미사일은 네. 보통 마하 1.5에서 2 정도 속도를 내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퍼소닉 미슬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네.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상공에 발사된 하즈카셈은 네. 마하 12 정도 속도를 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가 꽤 되는데 그걸 아주 몇 초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게 몇 분 하즈카셈은 만에? 네. 마하 10인데 네. 이제 마하 12 이상의 네. 지금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치르콘이나 지르콘이라고 불리우는 그 미사일은 마하 15에서 20, 더 나아가서 마하 25까지 속도를 내는 그래요? 미사일이 있는데 네. 현재 이러한 대공방어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러한 삼중 방공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뚫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층에선 아이언돔이고 중거리는 다비드 슬링이고 맨 위는 에로스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에로 시리즈가 에로 있죠. 시리즈가 있는데 하여간에 다 뚫린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는요. 네. 이제 우리가 MD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미슬 디펜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인데 네. 다층 방어 체계라는 게 고고도에서 1차 요격 시도를 하고 네. 실패 시에는 다시 중고도에서 네,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저고도에서 요격 시도를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보험을 들어놓는 개념이에요. 네. 다층 방어를 하기 네.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고고도와 중고도 다 뚫렸다는 이제 거예요? 저고도까지 결국은 이제 뚫고 미사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이제 결국은 방공망을 뚫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타격을 줬지만 이스라엘도 또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민간인 이제 사망자, 네. 사상자 수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양측에 지금 그런 피해가 좀 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번 작전에는 세계 최강 정보기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사드의 그 장기간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가능했겠느냐? 사실은 미국의 묵인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악연은 역사적으로도 좀 꽤나 깊은데요. 네. 이제 이스라엘의 또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이제 조직이 정보기관인데 모사드의 활약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외신의 이제 기사를 좀 인용해 보면 네. 이제 모사드의 놀이터가 됐다. 그래서 이란의 이제 이런 어떤 단순한 이제 미사일에 의한 이런 타격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촘촘한 정보기관의 정보 요원들의 그런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배후에 그런 조력이 있지 않았을 거냐, 네.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관계는요, 네. 일반인 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어떤 협정이나 조약을 맺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안보학을 연구하는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의 사례로 저희는 이제 규정을 하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매년 30억 불 내외의 군사비 원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원조뿐만 아니라 경제 지원이나 경제 원조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경제나 안보 국방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제 존재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경제 분야나 이런 안보 분야에 있어서 네. 어떤 지원이나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타격은 결국은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단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직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든 미국의 조력이 있었을 근데 것이다라는 어쨌든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제 지지부진했죠. 네. 이제 2015년에도 이란이 네. 핵 확산 금지에 대한 합의에도 NPT, 이제 예. 거기에도 이제 이르렀다가 결국은 약속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네. 2017년과 2018, 19년도 예. 이제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불과 한 달여 안에 네. 이란이 네. 핵 개발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첩보들을 미국이나 예. 또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입수함에 따라서 일종의 레드라인 네. 그 마지노선을 마지막선을. 마지막 선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결국은 결단에 이르렀고 행동한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이란의 비핵화가 최대 목표였고 핵시설과 과학자 등 핵 프로그램을 목표로 삼고 공습이 됐는데 사실상 핵 연료를 저장한 시설 등 상당 부분은 아직 온전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예. 이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네. 사실 이제 이란의 핵 저장 시설이나 핵 개발 시설들은 이제 지하 갱도나 지하 시설에 은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또 저장되어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인공위성이나 각종 이제 그런 탐지 자산으로도 좀 식별하고 이걸 추적 확인하는 데는 좀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직접적인 이제 어떤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래식 폭탄인 벙커버스터 같은 거 있어야 된다. 벙커버스터와 같은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 내지는 어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벙커버스터와 같은 그러한 직접적인 후속 타격이 더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우려스럽고 심각한 상황인 네.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금융시장이 많이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방산업 쪽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크게는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금 원유의 이제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됨에 따라 불안감이 늘어나면 결국 무기 수요도 증대된다는 것이죠. 무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무기 시장에 있어서 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와 같은 아랍에미리트는 전통적인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그동안에도 많은 러브콜을 보내왔고 네. 실제로 중동에서의 이런 좀 이제 정세가 좀 악화되면 네. 중동 지역이나 중동 인근 지역에까지도 이 무기 수요에 대한 그 증대는 이제 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K방산에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우리가 뭐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어떤 뭐 명함을 단순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우리가 딱 단정져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국제 정세 특히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정세 악화가 우리 K방산의 이런 무기 수출에는 결국은 중요한 어떤 그 좀 호기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G7의 주요 의제로 이 중동 문제가 좀 담기지 않을까요? 이런 예측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G7은 사실 경제 정상회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경제나 안보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경제 안보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신흥 안보 위협 속에서는 사실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중동 전세에 대한 네. G7 정상회의에서도 당연히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15일 오늘부터 17일까지 예. 이제 캐나다에서 진행되는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혹자는 뭐 G7에 네. 우리가 대상국도 아니고 초청국도 아닌데 네. 참관국 지위로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되냐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 G7이라는 게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그래서 네, 네.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그리고 캐나다 네. 이 7개국이 대상이 되죠. 네. 근데 여기에 원래는 이제 G11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한국이 여기 한국이 포함돼요. 네, 네. 이미. 네. 그래서 사실은 이 11이라고 하는 명단에는 이제 러시아와 인도 네. 그리고 호주와 우리나라
예. 그런데 또 G10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하는 또 추가 국가에는 또 브라질을 또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번 15일부터 17일까지 G7 정상회의에 또 참석을 해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각국 주요 정상들하고도 뭐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결국은 좀 형식적이나마 어쨌든 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그런 네. 교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짧게 만날 수 있지만 또 직격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뭐 관세 협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러한 외교 무대에서의 여러 또 이제 행보가 중요할 것인데요. 지금 이제 당장 이번 15일부터 17일 G7 회의가 있고 네. 다음 주 24일과 25일에는 또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유엔 총회 네. 10월 달에는 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이제 에이펙 회의가 또 줄줄이 있는데 있습니다. 네. 에이펙의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그리고 일본 총리에 이르기까지 아이고, 한종일 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외에도 좀 굵직한 또 이런 어떤 그 외국 정상과의 네. 외교 행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벤트들이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내외적인 또 우리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새 정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또 인식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국제 무대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외교 문제이만큼 뭐 당장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번 중동 사태가 또 의제에 올라올 수도 있고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주요국들이 아무래도 우리 K 방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협상 내지는 물밑 작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기대 아닌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네. G7 회의나 예. 나토 정상 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이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현안이나 의제를 놓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오가지 않더라도 네. 이런 정상 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데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나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자는 또 뭐 나토는 사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군사기구 회의체인데 네.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자칫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인접 국가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매년 참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1973년 발족된 1949년에 발족된 나토는 지금 현재 회원 가입국이 32개 회원국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지위는 네. 이제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네. 그런 지위를 우리는 매년 참석을 해왔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네. 뭐 여러 가지 또 평가와 또 함의가 있겠지만 네. 일단 이런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 외교의 행보를 하고 있다. 네.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정상 국가로서의 우리 국가적 이미지나 우리 대통령의 그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산 수출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좀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테고 앞으로 그 새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좀 조언도 좀 해주신다면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가 거래되는 것은 이제 네. 상당히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거니와 그리고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어떤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국제관계, 국제정치, 동맹이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또 그 나라와의 국내 정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무기 수출, 방산 수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국가적 어떤 대통령의 탑 매니지먼트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이제 뭐 죽음의 상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사용되고 또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쓰이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수출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에 예. 대해서 사실 국가가 홍보하기도 맞습니다. 어렵고 예. 실적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무기 수출하는 걸 마냥 좋아할 일이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방위 산업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네. 결국은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접근하는데 이념을 너무 결부시키는 것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또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 수출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도 인식해 나아가면서 네. 세계에서 우리 새 정부가 이러한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의 결실로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